마지막 시간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다른 사이트에서 본 건데, 자료 수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뭐예요? 보고서 작성을 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조사 보고서는 조사 목적에 따라서 얘기하다시피 학위 논문, 또 학회지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기관에 제출되는 형태로 다양하게 작성되므로 보고서 양식이 다소 이제 좀 틀리겠죠. 상이합니다.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딱 틀에 딱 박혀 있어 갖고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 하고요. 조사 보고서가 각각 다른 목적을 지니고 제출되는 기관에 따라 보고서 양식이 다소 다르더라도 연구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양식, 기본 흐름, 기본 틀, 그거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위 논문하고 학회지, 그 다음에 특정한 기관, 뭐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거라든지, 뭐 복지관에 한다든지, 뭐 법인에 보고한다든지, 여러 보고서 형식은 많은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는 이제 학위 논문, 그 다음엔 학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조사 보고서 기본 양식에 보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 초록, 요약이죠. 요약, 연구 제목 및 초록. 연구 제목은 연구 주제를 나타내는 거고, 초록은 연구 내용을 이왕 정리한 것으로 연구 목적을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연구 내용을 잘 함축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차가 있어야 되겠죠. 순서. 그러니까 뭐 초록, 그 다음에 서론 초초초초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순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기재하는 방법도 보고서 내용을 나타내는 세목들을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고 해당 면을 표시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도표가 많은 경우에 표목차를 별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 되고, 서론은 연구의 목적, 조사 배경, 왜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됐냐, 문제 제기, 이런 문제, 연구의 의의, 이런 것, 그 다음에 필요성,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 연구의 방법 또는 접근 방법 등을 서술하는 걸 서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서는 뭐 이론적 배경이 들어가겠고, 조사 방법, 조사 결과의 분석, 제시, 그 다음에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도 꼭 제시를 해야 됩니다. 참고 문헌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다 쓴 건 아니잖아요. 어디를 참고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을 제대로 기재를 안 하면 그게 표절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자세히 보게 된다면은 조사보고 작성법은 제목, 그 다음에 초록이 있다고 했어요. 초록 작성 방법은 가능한 짧게,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언어, 중요한 요점,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결론도 포함을 하는 게 하나의 이 논문이나 보고서의 압축,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차는 이렇고, 그다음에 서론, 연구 배경, 문제 제기,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이론적 고찰, 그다음에 기존 문헌 검토.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어떤 좋은 학자분들이 이러한 일을 논문에 일단은 했다. 먼저 이러한 연구가 있었다. 그 연구를 근거로 해서 나도 이 연구를 하려고 한다. 참고하는 거죠. 기존 문헌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문헌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만 이게 주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보고서 작성하는데 좀 객관성이나 그거를 인정받기가 어렵죠. 여기 있네요. 기존 문헌 검토의 의미는 연구 문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지금까지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나 어떤 제한점들이 있었는지 선행 연구를 해봄으로써 연구자의 연구 문제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 여기에는 연구 대상이나 연구 절차, 측정 도구 이런 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는 일단은 내가 뭐 요양보호사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전체의 경기도 안양시면 안양시 요양보호사가 한 2,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500명을 내가 대사를 했다. 그럼 모집단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대상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표본을 얼만큼 얻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설명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연구 절차, 특정 도구, 연구 가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목차의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건 아까 아라비아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렇게 부여를 해서 나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존칭은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연구자 자신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3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진술을 위해서 나는,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자는 내가 저자잖아요. 아니면 또 내가 연구자는 또 필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3인칭의 표현을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과 같은 표현은 인칭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존칭을 하든지 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김재천 교수님에 의하면, 김재천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김재천 교수에 의하면, 김재천 박사에 따르면 이렇게 경칭, 경어,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뭐뭐씨는 그의 논문에서 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요건 존칭어죠, 경어죠. 주장했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고, 부호도 그래요. 콜론도 포함되는 종류를 열거하거나 이미 서술한 내용의 예를 열거할 때 시험 문제 유형 이렇게 해서 콜론이 들어가죠. 쉼표가 아니고, 쉼표는 여기, 세미콜론은 여기 있습니다. 실험 연구는 유사 실험 연구,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죠. 유사 실험 연구, 사례 연구, 문화 기술학적 연구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쉼표로 열거된 구와 절을 구별할 때 요거는 종류를 열거하거나 이미 서술한 내용의 예를 열거할 때 요럴 때 콜론 쓰고 세미콜론 쓰고, 인용 부호도 큰 따옴표는 요거 있죠. 2개 들어가는 거, 요거는 대화형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근데 또 작은 것도 있어요. 하나짜리. 큰 따옴표로 인용한 인용문 내에서 또 인용 부호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하던 것을 멈추고 주목하세요라고 말하자 곧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여기 따옴표 여기 하나 있죠. 하나짜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개 중에 또 하나 인용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도덕성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 작은 따옴표 강조를 할 때 이렇게 하고요. 소갈호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인용문헌, 참고문헌이죠. 참고문헌 표기할 때도 이렇게 자기 표시한 날, 발표한 연도하고 페이지를 여기 혼자 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2명 정도 할 때는 홍길동, 홍길순, 그 다음에 홍길순 뒤에 발표한 연도하고 페이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명도 중간 다운 이렇게 한다고 했고, 참고문헌도 뭐 출판 가나다순, 우리나라는 학위 논문 학술 지정에 따라서 작성 지침을 제시하죠.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그래서 대부분 출판 연도 순으로 나열을 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사연구소 조사 보고서 작성하는 게 아주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 흐름은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의 정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의미는 뭐냐? 지식을 창조하는 체계, 그리고 체계에서 창출된 지식을 과학이다, 이렇게 했고요. 과학적 지식으로는 뭐 볼까요? 과학적 연구의 특성, 논리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론적인 인과성이 있어야 되고, 뭡니까? 일반적인 게 추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된다. 구체적,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간주관성, 수정이 또 가능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과학적 연구의 특성입니다. 그럼 과학적 지식은 이렇게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의 제공, 그 다음에 규칙성의 일반화, 변수들 간의 관계기술, 이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상태의 예측, 이런 것 등을 달성할 수 있다. 자, 비과학적인 탐구 방법의 문제로는 지나친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관찰, 선택적 관찰, 고정관념, 비논리적 근거, 요로 해서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과학적인 탐구 방법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성에서 보게 되면 논리성, 배타적인 상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고, 화학적 설명은 이치에 맞아야 되고, 인과성, 일관성, 관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성,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상호 주관적이어야 된다. 수정이 또 가능해야 됩니다. 과학이란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죠.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또 수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적이어야 되고, 사회과학 이론은 경험적 조사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 이론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그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론은 과학적 지식을 간단 명료하게 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근원으로서 불확실한 명제나 가설 등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론은 설명을 위해서 명제나 내적 일관성을 지닌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이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개념, 변수, 서술, 패러다임, 유형, 이론적 체계 및 모델, 이런 것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념이란 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대변하는 것. 그 개념은 용어나 단어 혹은 상징으로도 표현이 되고, 서로 다른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념들은 이제 분류와 일반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화가 되겠죠. 과학적인 방법에. 과학자들은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독특성은 무시하고 동일화할 수 있습니다. 개념화란 일반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일반화는 독특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경험적 현상의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수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머리 아파집니다. 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제 추상적인 거죠. 일반적인 건데, 변수는 그것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의 뭐 하나 툭 던져서 뭔가 하나 돌발적인 게 들어가는 걸 변수라고 합니다. 즉 일종의 조작화.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조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변수란 변이의 성격을 가진 개념입니다. 변수는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변수값 또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대학 변수라는 대학 학년, 이건 1, 2, 3, 4, 이에 따른 변수값도 갖고 있고, 성도 남성 1, 여성 2, 뭐 이런 식의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변수, 서술, 그리고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루빈과 바비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패러다임은 삶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이론들이 도출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거시적인 관점이다. 유형, 그리고 이론적 체계입니다. 요거는 분류들과 개념적 틀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개별 개념이나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묘사, 설명, 예측 등이 체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이론적 체계라고 볼 수 있고,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은 현실에 대한 모방,
혹은 추상화된 요약,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정리하고 단순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귀납적인 거는 실증적인 거, 연역적은 이론적인 거, 일반화된 거죠. 이거는 귀납적인 거는 실증적인 관찰을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패러다임에 대한 거죠. 기존 패널입니다. 패널에 대한 예비조사의 연구 모형. 이론 형성의 방법 체계에는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역적 방법, 3단 농법. 소크라테스 또 나오죠.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당연히 맞죠. 그래, 조작화가 탁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이제 연역적 3단 논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건 일반화되어 있죠. 그리고 설명이 됐고 논리되어 있고 이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여기 뭐 소크라테스뿐이 아니고 뭐 뉴턴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건 한 사람의 이제 조작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뉴턴도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는 뭐예요? 경험이죠. 관찰해 보니까 죽더라,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이러한 논법들이 이론이고 이러한 이론들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도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걸 사례별로 관찰한 뒤에 소크라테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런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즉,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발견한 후에 교육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도 높아진다. 공부 시간이 많으면 성적이 높아진다. 이런 이론까지도 확립하는 걸 이제 귀납적 방법이다. 자, 귀납적 방법은 경험적, 일반화, 연역적 방법은 일반화, 가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귀납적 방법은 이렇게 경험적인 거를 해서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고, 연역적 방법은 일반적인 거를 경험적으로 토대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귀납은 기억이니까 경험적, 연역은 이응이니까 일반적. 이렇게 쉽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귀납법은 경험주의, 실증주의고, 연역법은 합리주의, 이성주의입니다. 패러다임이고, 실증주의 콩트. 뭐 이런 이론 발달까지는 우리가 뭐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과정을 봤습니다. 처음에 문제 설정, 가설, 조사 설계, 측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2교시 때 했던 보고서 작성. 이게 하나의 큰 틀이라고 했죠. 중간고사 때 낸 것 같은데. 자, 문제 설정이나 이런 거, 가설, 조사 설계, 설계는 어떻게 하냐? 양적 연구를 할 거냐, 질적 연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적 연구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리고 뭐예요? 보고서 작성 있죠? 조사 목적에 따른 뭐 분류는 탐색적 조사, 설명적 조사, 기술적 조사고,
시간적, 질적 연구, 횡단 연구, 종단 연구 있다고 했습니다. 횡단은 뭐예요? 횡, 옆으로 된 거고, 종은 쭉 세우는 거죠.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하는 거는 종단 연구. 현재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자료 수집하는 거는 횡단 연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 차원입니다. 뭐 생태적 오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명확해야 되고 가치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구체적 기존의 조사 방법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연가설 있고 연구가설 있다고 했죠. 변수는 관찰 대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지칭하는 변인이라고도 하는 경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하나의 변수는 2개 이상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변수는 주로 남자, 여자 이런 변수값, 성별, 또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뭐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에는 독립 변수도 있고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다른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설명되는 변수는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변하면 종속 변수도 변하게 됩니다. 즉 상관이 있냐 없냐, 상관관계가 있는 거를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독립은 독립, 종속은 종속이 될 수가 없죠. 독립이 따라가는 게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독립 변수는 이렇게 많더라도 종속 변수 하나일 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는 이 두 가지의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있는데 매개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변화가 더 나타나는 것. 독립 변수로 해서 종속 변수로 변화가 될 수 있지만 매개 변수를 거쳐서 중간을 하나 더 거쳐서 종속 변수도 변화되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외제 변수, 뭐 조절 변수도 있습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서 개입을 하면서 변화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조절 변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통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인구라든지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 그런 거를 많이 봤고요. 이제 측정이 있죠. 명목 측정. 이런 건 이제 조금 이렇게 용어 자체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목 측정은 속성들이 포괄성과 베타성, 뭐 명목 측정은 딱 정해져 있죠. 남성, 여성, 젠더, 또 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 뭐 이렇게 종교. 이거는 두 개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남성이면서 여성, 중성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일반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인종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명목 변수. 딱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절, 종교 이런 거. 서열 변수, 서열 측정, 만족도라든지 이거는 학점 다 순서가 정해져 있죠. 이게 이제 서열 변수, 서열 측정. 등간 측정은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측정. 비율은 같은 비율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측정이라고 볼 수 있고, 척도가 이제 리커트 척도인데 리커트 5점 척도 제일 많이 쓰는 것, 서베이에서 설문조사에 제일 많이 쓰는 걸 리커트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가더스도 있고 거트만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커트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제시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뭐 중간고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해 오셔갖고 시험 장소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오픈북이죠. 오픈북은 그냥 책만 보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책 보고 정리해서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직접 문제지에 쓰시는,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는 안 냈습니다. 표본 추출 절차를 쓰세요. 1번. 요거는 페이지 124페이지에 있어요. 모집단 확정하고 표집틀을 선정하고
표집 방법을 결정하고 표본 추출 크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집을 합니다. 표본 추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표본 추출 절차인데 여기서 이제 간략한 설명을 붙여주면은 더 고맙겠죠. 설명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률 표집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 확률 표집도 있고 비확률 표집도 있는데 그거 다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고 확률 표집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확률 표집에 단순 무작위 표집하고 체계적 표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지 표집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128에서 129페이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거 볼까요? 이거 3인데 그죠? 자료수집의 질문지법에서 우편조사의 장점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점 있어요. 여러분 교재 163에서 아마 165페이지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점 단점이 장점은 5개, 단점에는 4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장점 단점 한 두 가지씩 이렇게만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편조사에 대해서는 4가지를 쓰겠죠. 4가지. 더 쓰셔도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는 거니까 더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기 사회복지조사론 기말고사 문제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용어도 생소하고 정말로 어려운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1학기는 잘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가 생소하고 그래서 아마 기억에는 안 남을 거예요. 저번에 얘기하신 것 같이 교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은 거 나중에 내년이라든지 다시 공부할 때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수업은 아마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기말고사 때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1학기 사회복지조사론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